지금까지 이제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개월, 그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정운영 평가,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에 대한 얘기를 해봤는데요. 이제 좀 시야를 바꿔서 야당인 민주당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위반에 의해서 이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도 불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이른바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된 건데요. 정치인 이재명의 미래, 이 김종인 위원장께서는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지금 사법 리스크를 극복을 해야 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네. 그 사법 리스크를 갖다가 과연 극복할 수 있겠느냐, 여기에 따라서 자기의 운명이 결정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만약에 그 사법 리스크를 갖다가 본인이 잘 극복을 하면은 정치적인 행로가 그래도 계속 열려갈 테고, 네.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서 정치가 좌절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는 이제 민주당 대표직을 지금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진 교수께서 볼 때는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대표직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아니면 어느 일정 시점이 지나면 그만둘 수도 있다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저는 유지할 거라고 봅니다. 끝까지 유지할 거다. 사실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대선에 패배한 사람이 바로 선거에 나가지고 거기다 급을 낮춰서 국회의원 선거에 나가지고 의원이 되고 네. 바로 이어가지고 대통령 선거에 자산을 이용해서 당대표까지 됐단 말이죠. 라고 한다면 그분이 뭐 당의 발전에 대해서 어떤 비전을 갖고 비전을 실현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 철저하게 자기의 생존을 위한 일단 방탄 전략으로 그 길을 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그렇게 해서 그런 목적으로 당대표가 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사법 리스크가 지금 있으니까 지금 당대표라는 거거든요. 네. 심화되면 심화될수록 자기가 당대표로 자직을 유지해야 할 이유가 더 커지는 거죠.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정성호 의원이 그 찾아가서 했던 얘기 있잖아요. 이대로만 가면은 이재명이 대통령이 될 것이야. 지금 입 딱 다물고 있는 정진상이니 김용인이 김만배니 이런 사람들이 유일하게 믿고 있는 가능성이 그거거든요. 만약에 여기서 이 재판에서 무죄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역풍이 불겠죠. 그래서 그냥 대통령 동료로 가는 거야. 이걸 딱 믿고 버티고 있는데 이분이 이제 대표직에서 딱 뭡니까? 내려와. 그다음에 근데 구속이라도 돼봐. 그럼 이제 입들이 열릴 수가 있잖아요. 네. 사실은 그것 때문이라도 절대로 대표직을 내려놓을 수가 없는 것 같고, 우리 CBS의 논설위원이 통화를 했는데 심지어는 그 감옥에 간다 하더라도 거기서도 공천권 행사하겠다라는 의지로 충만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근데 이제 민주당은 이제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가고는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제 석 달 뒤면 6월이 되면 지금 이제 미국에 체류 중인 이낙연 전 대표가 이제 귀국을 하게 되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 만약에 민주당 내에 이른바 친명 대 비명의 어떤 갈등이 좀 증폭될 가능성, 뭐 이런 가능성은 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러니까 저도 지금 이제 민주당이 2019년부터 좀 상식적이지 않은 행보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국 사태부터 1980년대식으로 사법 리스크를 정치적으로 돌파하는 방식을 채택을 했는데, 네. 정치적으로 돌파를 한다는 거는 일단 사법 시스템을 다 부정해야 됩니다. 검사의 수사나 경찰의 수사나 뭐 안기부 수사를 이건 다 조작이다. 이렇게 하고 재판도 이제 거부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해도 되는 거는 국민들의 지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할 때 가장 큰 리스크는 뭐냐면 뭐 반성도 안 하고 개전의 정이 없기 때문에 형량을 세게 받아요. 이제 그런 리스크가 있게 가는 거죠. 지금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집권당이 되고 대통령도 민주당인데도 피해 망상에 젖어 있어서 누가 우리를 죽이려고 그런다. 이게 2019년부터 나타나는 민주당의 두 가지 지금 이상 징후인데,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당대표 체제로 단일 대우로 분열하지 않고 총선을 치를 가능성 전 한 5% 정도로 낮게 봅니다. 5%밖에 안 된다고요? 두 번째는 네. 자이든 타이든 이재명 대표가 총선 승리나 이것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이때는 뭐 친명계까지도 요구를 하니까 내려오면서 본인이 믿을 수 있는 분을 비대위원장으로 임명하는 친명계 비대위원장이 나오거나 혹은 또 반명계 비대위원장이 나올 이 체제로 갈 가능성이 한 35% 정도. 전 60%는 물러날 생각도 없고 이걸 중재할 사람도 없고 과정 관리가 안 될 거기 때문에 결국 팍 분열할 가능성이 60%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래서 그런데 문제는 어디냐면 민주당이 지금 주의 깊게 봐야 될 거는 설사 비대위가 되든 뭐 분열이 되든 분열되지 않고 하나로 모여 있다고 하더라도 2007년, 2008년의 교훈을 잊으면 안 됩니다.
노무현 정부 때 뭐 말년에 뭐 민주당이 완전히 다 분열돼서 다 탈당을 했거든요. 탈당을 했다 이대로 대통령 선거를 치를 수 없으니까 대통합 민주신당이라고 그러고 다시 다 모여요. 그리고 이제 정동영 후보를 뽑습니다. 거긴 뭐 이해찬, 손학규도 다 참여하고 했는데 결과적으로요. 대통령 선거 때 투표율이 63%까지 떨어지면서 530만 표 대패를 합니다. 네. 한 75% 가야 될 대통령 선거 투표율에서 63%밖에 안 됐다. 그 누가 빠졌겠습니까? 대체적으로 민주당 사람들이 되게 빠졌을 거예요. 바로 4개월 뒤에 치러진 총선에서요. 이명박 정부 초기인데 박근혜 대표하고 의원하고 이제 충돌이 있어갖고 친박연대도 나오고 막 이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에서 한나라당이 40석이나 했어요. 그런 거는 투표율이 46%로 떨어지면서 민주당 사람들이 대거 투표로 이탈을 했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민주당이 경계해야 될 거는 친명 대 반명이라는 게 형식적으로 하나가 있더라도 어느 지역에서 유권자들이 이탈을 하면 선거 대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가능성이 저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지금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그 변화 가능성이 지금 무르익고 있지 아, 않습니까? 요거 하나만 좀 얘기 드릴게요. 네네. 이낙연 아까 대표에게 지금 작년 지방선거 6월 1일 지방선거 그다음에 치러진 그 전당대 제가 이거 주목한 게 뭐냐면 호남의 투표율이 굉장히 낮아졌다는 겁니다. 네. 사실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대표가 77.77로 됐다고는 하지만 민주당의 상당한 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호남의 투표율이 대단히 낮은 상태에서 이례적으로 낮은 상태에서 지방선거도 그랬기 때문에 저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을까? 저는 이제 그게 난제일 거라고 봅니다. 네. 일단 지금 뭐 그 여든 야든 원심력이 지금 조금씩 이제 작용하고 있는데 그 원심력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선거구제 개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김종인 위원장께서는 지금 이제 총선 1년 앞두고 있는데 선거구제 개편, 지금 이제 전원회의, 뭐 국회의원 299명이 다 참석해서 토론해서 정해보겠다고 하는데 개편 가능성은 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뭐 국회 총 정원을 300명으로 딱 고정을 해놓고 논의를 한다고 그러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을 거예요, 선거법에. 그러니까 그래요? 이제 변화가 있다면은 지난번에 위성정당 만들어져 가지고 비례대표 논아먹는 그거는 다시 변경을 시킬지 모르지만 네. 그렇지 않고서는 선거법 자체에 큰 변화가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 저희 각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이제 의원들이 자기 지역구가 없어지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찬성할 리가 없어요. 그냥 과거에도 늘 그걸 생각을 해봤지만 그리고 지금 뭐 이 대통령 중심제 하에서 무슨 중대선거구 제도라는 거는 말은 쉽지만 그것을 해서는 더 불가능하고 오히려 더 정치 상황을 불안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제도이기 때문에 네. 내가 보기에 성공하기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논의는 하겠지만 결과적으로 뭐 고양이 목에 이 방울을 다는 일을 해야 되는데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지역구를 없애는 결정은 하진 않을 거다. 네. 그러니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게 소선거구제가 이 너무나 많은 사표가 나타나다 보니까 아니 그러니까 네. 그렇게 하려면은 저희 선거제도 자체를 완전히 다른 형태로 다 생각을 하고 권력구조 자체를 우리가 새롭게 해야지 대통령 중심제를 갖다 하면서 이 양당제도라고 하는 것이 있는 한은 그 사표를 우리가 어떻게 방지할 방법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 가서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건국 이후에 계속해서 소선구제를 갖다 주로 해서 해온 거 아닙니까? 네. 60년대서부터 비례대표제라는 제도가 생겨났지만 그 대통령제에서는 자연적으로 양당 체제로 다 갈라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정치를 바꾸려고 할 것 같으면 지금 대통령제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그 자체를 어떻게 바꿀 생각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논의를 안 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제에서 성공한 대통령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통령제를 계속해서 끌고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 내가 보기엔 납득이 안 가요.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전혀 그런 거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5년마다 네가 한 번 하고 내가 한 번 하고 그때마다 내가 그 권력을 향유한다는 그런 생각이 왜 다른 생각이 없기 때문에 정치 제도를 바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난 내 개인적인 이런 생각인데 우리나라에 사회적인 큰 변혁이 있지 않은 한은 우리나라 권력 구조가 절대 바뀌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네. 지금까지 우리나라 개헌을 해가지고서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간 거는 4.19 이후에 한 번,
지난번 87년 개헌 때 한 번, 이 두 번의 소위 개헌 이외에는 나머지가 전부 집권자가 자기 권력 행사하기 위해서 했던 제도라 이런 얘기예요. 네. 그래서 지금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내년도 총선에서 지금 집권당이 과반수를 못했을 적에 이 시스템을 그대로 가져갈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 가서는 스스로 소위 개헌 논의를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가 2016년에 박근혜 새누리당이 국회에서 여소야대를 맞이하게 되지 않았어요. 네. 그 여소야대를 맞이하게 되니까 그의 정규국회 나와서 개헌을 들고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에는 대통령이 되는 과정 속에서 국회가 야당 국회이니까 국민들이 어느 정도 뭐 일이 잘 풀리지 않아도 좀 납득을 해요. 국회 때문에 뭐가 잘 안 되구나. 근데 내년도 총선이라는 것은 저희 윤석열 정권의 2년에 대한 평가를 하는 선거란 말이에요. 네. 이 평가를 하는 선거에서 제대로 과반수를 확보를 못하면은 그 다음에는 국민도 이 정권에 대한 신뢰를 갖다가 완전히 저버릴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요. 네. 이제 그런 과정이 가면은 실질적으로 소위 정치적인 생존을 위해서라도 개헌 문제가 그때 가면 제대로 거론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총선 결과에 따라서 개헌 논의가 불거질 수도 네, 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내년 총선에 대한 그 관심이 높아지는 것이 2000년 총선에 이제 대거 등장했던 소위 이른바 이제 86세대가 이 정치적 어떤 효능감을 깨닫기 시작한 2030 MZ 세대로 과연 세대 교체가 될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한 관심도 좀 높아지고 있거든요. 진중권 교수께서는 혹시 내년 총선 세대 교체 가능성 어느 정도로 좀 보십니까? 별로 의미가 없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에서도 586은 위에 좀 있고 네. 지금 민주당의 강성들을 보면 다 위에는 저 전대협 세대라 밑에는 또 한총련 세대거든요. 이미 교체가 됐고 그 국힘에서도 솔직히 말하면 그 초선들이 더 그래요. 네. 이번에 나경원 내칠 때 50명 그 서명한 사람들이 다 초선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물리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젊어진다는 게 별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네. 이미 그런 변화는 다 있고 오히려 그렇게 들어온 그 젊은 세대들이 그 윗세대보다 더 강성이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생물학적으로 이렇게 따지는 별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역대 선거 때마다 보면은 이 국민들, 유권자들이 바라는 어떤 이 시대 정신이라고 압축할 수 있는 이제 바램들이 있었는데 이 박성민 대표께서 보실 때는 내년 2024년 총선을 관통하는 시대 정신, 이건 어떤 것이 될 거라고 좀 예상을 하십니까? 일단 그 전에 아까 이제 그 권력구조 개편은 2017년에 탄핵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했었어야 됩니다. 그때 네. 234명의 국회의원들이 했으니까 그때 놓친 게 이제 그렇고 저는 개헌의 문제는 2032년이 적기라고 봅니다. 9년 남았는데 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한국 정치에 가져다 준 선물은 대통령 선거일과 국회의원 선거일을 일치시켜놨다는 겁니다. 3월과 4월로. 네. 그러니까 2032년에는 안 할래야 안 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강제로라도 권력구조 개편이 그때는 될 거기 때문에 그때를 그 목표로 해서 이제 해나가면 된다고 좀 보고 있고요. 내년 대통령 저 총선은요. 이거 제가 그 카타르 월드컵을 보시면 알겠지만 아르헨티나하고 프랑스가 본 경기 90분 승부를 못 가르고 연장전에 또 승부를 못 가르고 결국 승부차기 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0.73% 이거 승복 안 하니까 지방선거 했는데도 지금 169석을 갖고 있다. 민주당이 이렇게 돼갖고 결국은 총선에 가서 승부가 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시대정신이라는 것보다 제가 느끼기에 민주당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들은 4가지의 리스크를 안고 있다. 첫 번째 리스크가 대통령 권력과 국회 권력이 지금처럼 어긋나 있을 때, 비토크라시에 빠져 있을 때 국민들은 야 이대로 못 간다. 이걸 좀 일치시켜 줘야겠다라고 할 때 3년이나 남았는데 그래도 뭐라도 할 수 있게끔 이게 국민의힘에다가 한 석이라도 더 줘서 일을 하도록 해주자. 이럴 가능성이 좀 조금이라도 더 있다. 네. 두 번째는 국제 정치가 국내 총선에 미치는 영향이 큰 선거가 될 거다. 미중 기술 패권 전쟁이라든가 한미동맹 이런 북핵이나 이런 것이 큰 선거. 세 번째는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를 관리를 할 수 있느냐가 리스크다 그 자체로. 네. 네 번째는 169석이라는 것 자체가 리스크다. 169석에다가 저 지방자치단체 선거에서 크게 졌기 때문에 경쟁력 있는 후보들이 많은데 여당이라면 뭐 대통령실로도 빼주고 뭐
장관으로도 빼주고 공기업으로도 빼주고 이게 룸이 없어서 그 자체가 저는 굉장히 큰. 그래서 저는 일단 시대 정신 하나 물어보시니까 국민들이 이 피토크라시에 빠져 있는 걸 그래도 뭔가 국가의 방향을 결정하도록 한쪽으로 좀 일찍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판단할 가능성이 좀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저희가 모두에 이제 그 김종인 위원장께 여쭤봤던 게 성찰과 모색이 다음 달부터 이제 첫 토론회를 이제 갖게 되는데, 저는 이 성찰과 모색이 여야를 아우르는 제3 세력으로 과연 세력화가 가능하냐, 이거에 따라서 내년 총선 구도가 좀 달라질 수 있지 않습니까? 김종인 위원장께서는 어떻게 제가 뭐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사실은 양당에 대한 소위 기대가 없어요. 네. 실질적으로 지금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우리나라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가장 중대한 과제가 뭐라는 것에 대한 인식을 할 생각을 안 해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답이 전혀 보이질 않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민이 미래에 대한 희망이 보이질 않아요. 지금 사실은 우리나라가 소위 지속 가능성의 위기에 있다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저출산율로 인해서 지금 출산율이 0,78 정도밖에 안 돼 있는데, 네. 이거 가지고서 나라의 미래가 그렇게 밝지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괜히 얘기하기에는 중국이 지금 출산율이 떨어져 가지고서 인구가 감소한다니까 중국 경제가 잘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양당이 그런 측면에 대해서 아무런 지금 구상이 없기 때문에 네. 지금 국민이 답답해하고 있고, 대한민국이 앞으로 3년 정도 사이에 지금의 상황을 극복하지 못할 것 같으면은 우리도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 갈 수밖에 없어요. 나는 네. 개인적으로 지금 한국이 당면하고 있는 현실이 90년대 초에 일본에 잃어버린 30년 초입에 지금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면 이거를 지금 앞으로 한 3년 사이에 제대로 극복을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아무런 지금 처방이 나오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면 새롭게 정치 세력이 등장하려면 막연하게 뭐 사람만 모여가지고 등장해가지고는 그건 전혀 성공할 가능성이 없는 거고, 네. 실제로 국민이 바라는 것을 제대로 파헤쳐가지고서 우리는 이러한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새로운 정치 세력을 갖다가 결속을 하는 거단 말이야. 네. 그러고서 등장을 하면은 국민이 거기에 어느 정도 호응하느냐에 따라서 내년 총선에서 의회 진입할 가능성은 안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네. 토론회 이제 좌장은 맡기로 하셨는데, 만약 제3 세력화를 한다라면 거기에 구심 역할도 좀 하실 의향이 있으신 건가요? 아니, 나는 뭐 내가 내 스스로가 그걸 생각은 없어요. 내가 지금까지 양당에 가서 다 해봤고 정권 장출도 해봤는데 결국 가서는 실망밖에 없어요. 이 사람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마치 근사하게 잘할 것 같이 생각하지만 되고 나면 전혀 딴 방향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하는 언어에 대해서 내가 별로 신뢰를 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무슨 그걸 내가 지금 나이가 80이 넘어가지고서 또 그걸 한번 시도한다는 짓은 나는 할 생각이 없어. 네. 그러면 뭐 응원해주고 지지해주시고 아니, 그러면 누가 좋은 방향으로 간다고 그러면은 네. 거기에 좀 조언도 해주고 지지는 해줄 수 있어도 직접적으로 내가 한다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 다음 달 18일에 첫 그 토론회를 갖는 성찰과 모색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제3 세력으로 성장할 수 있을지 한번 저희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김종인, 진중권, 박성민 이 세 분을 모시고 윤석열 정부와 1년 앞으로 다가온 20대 총선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선거는 주권자인 국민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할 대표 일꾼을 선출하는 민주주의의 꽃입니다. 총선까지 이제 꼭 1년 앞으로 남았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여야 정치권이 총선 승리를 위해 어떤 모습으로 국민에게 다가가야 할지 지켜볼 일입니다. 주권자 국민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미래는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김종인 위원장님, 진중권 교수님, 그리고 박성민 대표님, 귀한 시간 내주시고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시간으로 유튜브 라이브 생중계를 지켜봐 주신 매거진 동화 구독자님, 그리고 채널A 유튜브 구독자님 감사드립니다. 유튜브 생중계를 적극 지원해 주신 채널A 관계자님과 스태프 여러분께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신동아 창간 92주년. 저희 신동아 창간은 92주년이고요. 올해는 특별히
여성동화가 창간한 지 9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신동아 창간 92주년 특별 기획으로 마련한 22대 총선을 말하다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